며느라, 그 집이 내 손에서 떠났구나. 너는 언제부터 웃으며 나를 속였니? 며느 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믿었고, 그 믿음은 오랜 세월 내 삶의 버팀목이었고, 손주가 웃을 때마다 모든 근심이 사라졌으며, 그 웃음 속에 세상 모든 진심이 있다고 믿었죠. 며느리는 다정했고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손을 잡았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 했으며, 내 집을 새로 정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효도처럼 들려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서류가 도착했고,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떨렸으며, 인주의 냄새가 희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그 이유를 묻지 못했죠. 며칠 후 전화가 울렸고, 부동산 중개사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내 집이 이미 팔렸다고 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날 저녁 며느리는 웃으며 조금만 쉬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으며,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차갑게 들린 건 처음이었죠. 요양원 복도 끝에서 새 간병인을 만났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나를 살폈습니다. 나는 그저 성실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메모장에 무언가를 기록할 때마다 묘한 불안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날도 비슷했었고, 그녀는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며, 차를 따르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웃었고, 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고, 시부모님 잘 모시겠다는 말을 되풀이했으며, 나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손수건으로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며, 앞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속상했죠. 세월이 흘러 손주가 태어났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내게 다가왔으며, 할머니라고 불러보라며 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 집안의 대가 이어진다는 기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으며, 그녀는 자주 내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처음엔 고마웠고, 누군가 내 걱정을 해준다는 사실이 따뜻했으며,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줄 때마다 아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믿으려 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은행 이야기를 꺼냈고, 요즘 사기가 많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통장 관리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주 교육비도 필요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왔고, 이건 그냥 안전장치라며 웃었으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죠. 며느리는 천천히 설명했고, 재산 관리를 위한 위임이라고 했으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도장을 꺼내 인주를 찍었고, 종이 위에 꾹 눌렀죠. 도장을 떼는 순간 손끝이 떨렸고, 인주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으며,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고, 나는 그 웃음을 믿기로 했죠. 그 뒤로 며느리의 방문이 잦아졌고, 집 수리 이야기가 자주 나왔으며, 노후 대비를 위해 집을 정리하자는 말도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며 웃었죠.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집에 찾아왔고 며느리가 함께 있었으며 집 시세를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팔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중개인은 그냥 참고용이라며 집 안을 둘러봤죠. 며칠 뒤 또 다른 서류가 도착했고 며느리는 이번엔 명의 정리라고 설명했으며 상속세 절세를 위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며느리가 나를 위한 일이라 했기에 믿었죠. 도장을 다시 찍었고 이번엔 서류가 여러 장이었으며 며느리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으며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스쳤지만 곧 떨쳐냈죠. 손주가 찾아온 날은 조금 달랐고 아이는 내 무릎에 앉아 그림을 그렸으며 할머니 집은 언제나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고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며느리를 믿어야 한다고 다짐했죠. 며느리는 가끔 돈 이야기를 꺼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했으며 나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고 나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고 시설이 정말 좋다며 사진을 보여줬으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알아본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설득했죠. 팸플릿 속 요양원은 깨끗해 보였고 정원이 넓었으며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기라면 안전하다고 말했고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며칠 뒤 전화벨이 울렸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집이 매매 계약되었다고 말했고 잔금 처리 일정을 확인하려 한다고 덧붙였죠. 나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내가 집을 판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개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명의자분이 직접 서명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연락했고 며느리는 천천히 설명하겠다며 집으로 왔으며 거실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위험해서 제 명의로 옮긴 것뿐이고 집은 그대로 어머니 것이라고 했죠. 나는 그럼 왜 팔았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잠시 시선을 피했으며 곧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주 학비며 생활비며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숨이 막혔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며느리가 조용히 이제 쉬셔야 한다고 말했고 요양원이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으며 짐은 제가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칠 뒤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고 내가 살던 동네가 점점 멀어졌으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있었고 손주는 오지 않았죠. 요양원에 도착했고 복도는 길고 조용했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직원이 나를 안내했고 며느리는 곧 다시 오겠다며 손을 흔들었죠. 방 안은 작았고
창문 밖으로 주차장이 보였으며 침대 옆 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빈 탁자를 한참 바라봤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며칠 뒤 새 간병인이 배정되었고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말수가 적었습니다. 나를 돌보는 손길은 정확했고 하지만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죠. 간병인은 가끔 메모를 했고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나는 그가 단순히 업무 기록을 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간병인이 혹시 최근에 서류 작성하신 적 있냐고 물었고 나는 잠시 망설였으며 며느리와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간병인은 조용히 메모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도장을 찍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고 인주 냄새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으며 며느리의 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냐고 중얼거렸죠. 간병인은 다음 날도 내 옆에 있었고 식사를 챙겨주며 천천히 드시라는 말을 반복했으며 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며느리는 한동안 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했으며 손주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곰곰이 생각했죠. 간병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가족분과 연락은 자주 하시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했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고 단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간병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밤이 깊어지면 마루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건 내가 살던 집의 소리였으며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간병인은 다음날 아침 내 얼굴을 보며 잠을 못 주무셨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조용히 차를 끓여 건넸죠. 며느리가 다시 나타난 건 한 달쯤 뒤였고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으며 손주가 잘 지낸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며느리가 여기 괜찮으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곧 일어섰고 다음에 또 오겠다며 방을 나갔죠. 간병인은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며느리가 사라진 뒤 내 방으로 들어왔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간병인은 전화를 했고 복도 끝에서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으며 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며칠 뒤 간병인이 서류 한 장을 보여줬고 이름 문서 본 적 있냐고 물었으며 그건 내가 찍은 도장이 있는 위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달랐고 내가 쓴 게 아니었죠.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봤고 분명 내 도장인데 내 글씨가 아니라는 사실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간병인은 조용히 서류를 거두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고, 간병인은 더 자주 메모를 했으며, 가끔 다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는 그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란 걸 느꼈지만,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었죠. 밤마다 나는 일기를 썼고, 믿음은 따뜻하지만 너무 쉽게 타버린다고 적었으며,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간병인은 어느 날 그 일기를 보고 잠시 멈춰 서서 읽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며느리에 대한 기억이 자꾸 떠올랐고 그녀가 웃던 모습이 선명했으며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거짓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고 왜 그때 의심하지 못했을까 후회했죠. 간병인은 어느 날 내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만 지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죠. 창밖으로 비가 내렸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으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였을까? 아니면 더 오래 전부터였을까? 간병인은 비 오는 날이면 더 조용했고 내 곁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고 나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나는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려 하냐고 물었고 간병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대답이 진심이란 걸 느꼈죠. 며느리는 그 뒤로도 가끔 왔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떠났으며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죠. 간병인은 내 손을 잡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밤이 되면 인주 냄새가 다시 떠올랐고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이 반복되었으며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나는 그저 후회만 할 뿐이었죠. 간병인은 마지막으로 내게 이제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고 내일 중요한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그는 내일 보면 안다며 미소 지었죠.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고 창밖달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며 제발 이 모든 게 끝나길 바랐습니다. 간병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작은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나는 눈을 뜨자마자 간병인의 말을 떠올렸으며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스며들었죠. 간병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고 인사를 건네며 차를 내왔으며 오늘 손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는 곧 아실 거라며 미소만 지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보는데 낯선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멈춰섰고 정장을 입은 사람 둘이 내렸으며 서류 가방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왠지 모를 긴장감에 손을 꼭 쥐었죠. 간병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 뒤로 두 사람이 따라왔으며 한 명은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고 말했죠. 나는 변호사라는 말에 놀랐고 왜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간병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죠.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며 제가 어머님 사건을 맡게 되었다고 말했고 간병인이 연락을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고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죠.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어머님 집이 부당하게 처분된 정황이 있다고 말했으며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죠. 변호사는 파일을 펼쳐 보여줬고 거기엔 내가 찍은 도장이 있는 서류들이 있었으며 하지만 서명 필체가 모두 달랐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고 이건 위조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다시 봤고 분명 내 도장인데 내 글씨가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으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간병인이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얹었죠. 변호사가 말을 이었고 간병인이 처음 연락 주셨을 때 어머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으며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간병인을 바라봤고 그는 미안한 듯 미소 지었죠. 간병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자신은 사실 변호사이며 간병인으로 위장해 들어온 이유는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고 그가 메모하던 것들이 떠올랐으며 전화통화와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죠.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고 며느리가 명의를 이전한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여럿 있다고 했으며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처분한 건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동행한 여자 변호사가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했고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으며 모든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느리 계좌로 돈이 입금된 기록도 있었고 집 매매 대금도 추적되었죠. 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봤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으며 내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간병인이자 변호사였던 그 사람이 서류를 주우며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고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횡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죠.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고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거라고 했으며 동시에 부동산 거래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물었죠. 변호사가 어머님은 진술만 해주시면 된다고 대답했고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날 오후 경찰이 요양원으로 찾아왔고 형사 2명이 내 방에 들어와 앉았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고 며느리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를 털어놨죠. 형사는 녹음기를 켜고 내 말을 기록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으며 언제 도장을 찍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고 그날의 인주 냄새까지 떠올렸죠. 형사가 며느님과는 언제부터 사이가 안 좋으셨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너무 믿었던 게 문제였다고 말했죠.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했고 며느님 연락처를 물었으며 최근 만난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나는 기억나는 대로 대답했고 손주 이야기를 할 땐 목이 메었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손주분은 이 사실을 아시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리고 이런 일을 알면 상처받을 거라고 말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고 며칠 내로 소환장이 발부될 거라고 했으며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형사들을 배웅하고 혼자 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기울고 있었고 주차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으며 나는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을까? 아니면 당황할까?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으며 도장을 찍던 그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거절했더라면 지금쯤 내 집에 있었을까? 간병인이자 변호사였던 그가 문을 두드렸고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고 내 옆 의자에 앉았죠. 그가 조용히 힘드시죠 하고 말했고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 모든 게 꿈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차를 건네며 천천히 마시라고 말했죠. 나는 그에게 왜 저를 도와주시냐고 물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궁금했던 걸 꺼냈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제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며 하지만 그땐 너무 늦었고 어머니는 결국 집도 재산도 모두 잃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며 이해했죠. 그가 말을 이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전문으로 맡게 되었으며 노인 학대와 재산 탈취 사건을 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처럼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덧붙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고 그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죠. 며칠 뒤 며느리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으며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찾아온 건 그날 저녁이었고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왔으며 눈가가 붉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소환장을 받았다며 종이를 내밀었으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러시냐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이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내 집을 돌려달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그녀를 바라봤고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집은 이미 팔렸다고 변명했고 되돌릴 수 없다며 손을 내저었으며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내 거짓말이라고 대답했죠. 며느리는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고 문을 열고 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게 마지막 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고 며느리 측 변호사와 접촉했다고 말했으며 합의를 제안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합의가 뭐냐고 물었고 그는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라고 설명했죠. 나는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고 말했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며 내 삶을 되찾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며느리는 경찰서로 소환되었으며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내용을 전해줬고 며느리가 대부분 부인했다고 말했죠. 변호사가 자신 있게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다고 말했고 서명 감정 결과가 나왔으며 명백한 위조라는 게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슬펐죠. 며느리의 계좌 내역도 공개되었고 집 매매 대금이 그대로 입금되어 있었으며 그 돈으로 새 차를 샀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주며 이건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죠. 나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가 그 돈으로 뭘 샀는지 알고 싶지 않았으며 그저 내 집만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곧 가능할 거라고 약속했고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죠. 손주에게서 편지가 왔고 할머니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으며 그림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변호사에게 손주 이야기를 꺼냈고 이 일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고 아이는 보호받을 거라고 말했죠.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고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통보했으며 곧 기소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법정으로 간다고 설명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오를 다졌죠. 밤마다 나는 일기를 썼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으며 내 마음의 변화도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분노했지만 이제는 슬픔이 더 크고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간병인이자 변호사였던 그 사람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고 매일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들어줬으며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간이 위로가 되었고 나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어느 날 그가 법정에 서실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제는 해야 할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가 다시 며느님을 미워하시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 없고 그게 더 괴롭다고 말했죠. 그가 조용히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고 가족이란 게 원래 그렇다며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으며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씻겨 내려가길 바랐고 새로운 시작이 오길 기도했죠.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고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며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달력을 보며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며느리를 떠올렸고 그녀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기억했으며 그때의 밝은 웃음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고 도장을 찍던 순간이 또다시 떠올랐으며 인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일을 준비했죠. 아침이 밝았고 햇살이 방 안을 채웠으며 나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가 곧 올 거고 함께 법원으로 갈 준비를 해야 했죠.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고 깔끔한 옷을 입었으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오늘은 당당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되뇌었죠. 변호사가 도착했고 준비되셨냐고 물었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잘하실 거라고 말했고 함께 차에 올랐죠. 법원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으며 나는 손을 꼭 쥐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될 거고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법원 건물이 보였고 높고 웅장했으며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따라 천천히 걸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법정 문 앞에서 잠시 멈췄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으며 변호사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 들어갔죠. 법정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천장이 높았으며 앞쪽에 판사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따라 원고석에 앉았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죠.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고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옆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기자로 보이는 이들도 몇 명 보였으며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언론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고 나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죠.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섰으며 나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는 앞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고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고 며느리의 이름과 혐의가 또렷하게 들렸으며 사기와 횡령 그리고 문서 위조라는 단어들이 법정 안을 채웠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들었죠.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론했고 피고는 선의로 행동했다며 어머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고 변호사가 내 손을 가볍게 두드렸죠. 판사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검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으며 위조된 위임장과 계약서가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내 도장이 찍힌 걸 확인했죠. 서명 감정 결과도 제출되었고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와 설명했으며 필적이 명백히 다르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기각했죠. 은행 거래 내역이 공개되었고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열되었으며 내 집 매매 대금이 며느리 계좌로 입금된 날짜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있었으며 가끔 변호사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며느리인가 싶었죠. 판사가 피고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고 며느리의 변호사가 일어나 발언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즉시 반박했고 새 차를 구입한 내역을 제시했죠. 스크린에 차량 구매 영수증이 떴고 금액이 크게 표시되었으며 구매 날짜는 집이 팔린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변호사는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죠.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나는 변호사와 함께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진정했죠.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고 천천히 마시라고 말했으며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법정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죠. 재판이 재개되었고 이번엔 내가 증인석에 서게 되었으며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판사가 며느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냐고 물었고 나는 잠시 생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가족이 될 거라 믿었다고 말했죠. 판사가 다시 언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냐고 물었고 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라고 대답했으며 그때부터 며느리가 자주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죠. 검사가 추가 질문을 했고 도장을 찍을 때 서류 내용을 알았느냐고 물었으며 나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안전장치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고 덧붙였죠.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고 혹시 치매 진단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으며 나는 단호하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지만 나는 또렷하게 대답했죠. 증인석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고 변호사가 잘했다고 속상했으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고 고개만 계속 숙이고 있었죠. 다음 증인으로 간병인이자 변호사였던 그가 나왔고 그는 조용히 증인석에 앉았으며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그가 말을 이었고 피고가 요양원 방문 시 원고와 나눈 대화 중 집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이미 팔렸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판사가 원고의 정신 상태는 어떠했냐고 물었고 그는 매우 명료했다고 대답했으며 치매나 판단력 저하의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고 간병인으로 위장한 것이 불법 아니냐고 따졌으며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고 판사도 이를 인정했죠. 오후가 되자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고 며느리 측 증인이 나왔으며 그녀의 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며느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증언했고 어머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검사는 반대 신문에서
증인과 피고의 관계를 파고들었고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물었으며 증인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인정했고 신빙성이 떨어졌죠. 판사가 다시 휴정을 선언했고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카페테리아로 갔으며 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했죠. 나는 조용히 며느리가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고 변호사는 죄책감 때문일 거라고 대답했으며 당연한 반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죠. 재판이 재개되었고 이번엔 부동산 중개인이 증인으로 나왔으며 집 매매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계약했고 원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증언했죠. 검사가 명의자 본인 확인은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중개인은 위임장이 있어서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며 며느리가 어머님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죠. 판사가 며느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고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으며 처음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고 나는 숨을 참았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고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고 나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죠. 며느리가 계속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고 빚이 너무 많았다며 아이 교육비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고 가슴이 답답했죠. 며느리가 울먹이며 하지만 이건 아니었다고 말했고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표정 없이 지켜보더니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했죠. 검사가 최후 의견을 진술했고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며느리의 변호사도 최후 변론을 했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고 판사는 양측의 말을 모두 들었죠. 판사가 선고 날짜를 공지했고 2주 뒤라고 말했으며 재판을 마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 일어섰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죠.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변호사가 일어나자고 말했으며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죠. 변호사가 잘 끝났다고 말했고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죠. 법원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보였고 그녀는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말을 걸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대로 놔뒀죠.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고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운전했고 나는 조용히 울었죠. 요양원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으며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고 며느리의 마지막 눈빛이 선명했죠.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고 일기를 꺼내 오늘 일을 적었으며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했다고 썼지만 그게 진심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여져. 며칠이 지나고 변호사가 전화했고 며느리 측에서 다시 합의를 제안했다며 집을 돌려주고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지만 검사와 상의하겠다고 대답했죠. 검사를 만났고 그는 합의를 권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건은 제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손주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고 엄마가 요즘 많이 우신다며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고 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변호사에게 손주 이야기를 했고 이 일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아이는 결국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선고일이 다가왔고 나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이번엔 마음이 조금 더 차분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고 며느리도 이미 와 있었죠. 법정 안은 지난번보다 사람이 많았고 기자들도 더 많이 보였으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 일어나 격리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문서 위조와 횡령에 해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죠.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고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며 집행유예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시 법정 구속을 명령했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며 변호사가 부축했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고 이게 정말 끝인가 싶었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앞섰고 며느리를 보며 눈물이 났죠. 판사는 또한 부동산 거래 무효를 선언했고 집은 원 소유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으며 며느리는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고 해냈다고 속상했죠. 며느리는 교도관에게 인계되었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고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으며 변호사가 나를 보호하며 차로 안내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차에 올라타 눈을 감았죠. 차 안에서 변호사가 말했고 이제 집 등기 회복 절차만 남았다며 곧 돌아가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쁘지 않았죠. 요양원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갔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징역형을 받았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밤이 되자 손주 생각이 났고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플까 싶었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고 적었죠. 며칠 뒤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고 집 명의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며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두려웠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고 복지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고 일단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죠. 짐을 싸는 날이 왔고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으며 이곳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간병인이자 변호사였던 그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죠. 나는 진심으로 정말 고맙다고 말했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라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당연한 일이었다고 대답했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하고 물었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아보려고 하지만 외롭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가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말했고 필요하면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명함을 소중히 간직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요양원을 나서는 길은 처음 왔을 때와 달랐고 이번엔 희망이 있었으며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익숙한 동네로 향했죠. 집 앞에 도착했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이 그대로였으며 나무들도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집 안은 조용했고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나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고 모든 게 그대로인 듯 하면서도 달랐죠. 변호사가 짐을 들고 들어왔고 여기 놔드릴까요? 하고 물었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괜찮으시겠냐고 다시 물었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고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으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연락드리겠다고 말하고 떠났죠. 혼자 남은 집은 고요했고 시계 소리만 들렸으며 나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곳이 내 집이고 내가 돌아왔다는 게 실감났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고 먼지를 닦기 시작했으며 하나하나 손질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고 나도 함께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며칠이 지나고 집은 점점 정돈되었고 먼지도 사라졌으며 창문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끓였고 오랜만에 내 집에서 마시는 차가 달았죠.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고 할머니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으며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언제든 오라고 대답했고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죠. 며칠 뒤 손주가 찾아왔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조심스러웠으며 나는 마당에서 손주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내게 달려와 안겼고 나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죠. 손주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엄마가 나쁜 짓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손주가 엄마는 언제 돌아오냐고 물었고 나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죠. 거실로 들어가 함께 앉았고 손주는 학교 이야기를 했으며
요즘 친구들이 놀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씩씩하게 이겨내라고 격려했죠. 손주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냐고 물었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 없고 그게 가족이라고 대답했죠. 손주는 내 말을 곰곰이 듣더니 할머니는 착하다고 말했고 자기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 소원이라고 말했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손주는 할머니 집 밥이 제일 맛있다며 웃었으며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다짐했죠. 손주가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나는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으며 며느리가 감옥에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까? 밤이 되자 일기를 꺼내 오늘을 기록했고 손주를 만난 이야기를 적었으며 그 아이의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보다 손주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도 적었죠.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고 며느리가 교도소에서 면회를 요청했다며 가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가보겠다고 대답했죠. 면회 가는 날 아침은 흐렸고 버스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으며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교도소 건물이 멀리 보였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면회실에 들어가 앉았고 유리 너머로 며느리가 나타났으며 그녀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며느리는 전화기를 들었고 나도 천천히 전화기를 귀에 댔으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떨렸죠.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말했고 정말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며느리가 계속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저 사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지로 눈물을 닦았죠. 나는 처음으로 왜 그랬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가난이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고 아이에게 미안했다고 말했죠. 나는 조용히 그래도 이건 아니었다고 말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고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죠.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손주는 잘 지내냐고 물었고 나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주 할머니 집에 오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고 말했죠.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제가 나가면 다시는 어머니께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이만 잘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말했고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잘 지내라고 말했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교도소를 나서는데 하늘이 개었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으며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눈물이 진짜였기를 바랐죠.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고 차를 끓이며 생각에 잠겼으며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렵지만 미워하지 않기로 했죠. 며칠 뒤 등기증을 다시 꺼내봤고 거기엔 내 이름이 선명했으며 이 집이 다시 내 것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나는 등기증을 금고에 넣고 열쇠를 잠갔죠. 변호사가 마지막 방문을 했고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며 이제 편히 사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차를 내오며 정말 고맙다고 거듭 말했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가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말했고 하지만 그땐 변호사가 없었고 결국 모든 걸 잃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말했죠. 그가 말을 이었고 어머님 같은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변호사가 떠난 뒤 집은 고요했고 나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이 내게 돌아왔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느껴졌죠. 마당에 나가 꽃을 심기 시작했고 흙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란 게 참 어려운 거고 한번 깨지면 다시 쌓기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죠. 손주가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친구 한 명을 데려왔으며 할머니께 인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과자를 내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손주 친구가 할머니 집은 따뜻하다고 말했고 나는 미소 지으며 자주 놀러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오랜만에 활기가 느껴졌죠.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돌아갔고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으며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밤이 되자 일기를 꺼내 적었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썼으며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이유는 많다고 적었습니다. 손주와 이 집과 따뜻한 차 한 잔이 내게는 충분하다고 덧붙였죠. 며칠 뒤 복지사가 찾아왔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지 물었으며 정기적으로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고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복지사는 노인 모임을 소개해줬고 매주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눈다며 한번 나와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고 명함을 받아 냉장고에 붙였죠. 다음 주 모임에 나갔고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한 할머니가 우리 모두 비슷하다고 말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며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그 말에 위로받았고 여기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벼웠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으며 이제 조금씩 다시 사람을 믿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졌고 창밖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게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죠. 손주가 또 찾아왔고, 이번엔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며 공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안경을 쓰고 함께 문제를 풀었고, 손주는 할머니가 똑똑하다며 웃었죠. 손주가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넌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죠.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고, 교도소 주소가 적혀 있었으며, 봉투를 열어 읽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이 반복되었고, 나중에 용서받고 싶다는 말도 있었죠. 나는 답장을 써야 할까 고민했고, 며칠 동안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으며, 결국 짧게 한 줄만 적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아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고, 마당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으며,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낙엽을 쓸며 모든 게 변한다는 걸 생각했죠. 변호사에게서 가끔 안부 전화가 왔고, 잘 지내시는지 물었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고,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전했죠. 손주의 생일이 다가왔고, 나는 선물을 준비했으며,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손주가 집에 왔을 때,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불렀죠. 손주가 안기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죠. 밤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창밖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할 게 많다고. 며느리를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일기를 펼쳐 마지막 장을 적었고,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썼으며,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이지만 새로운 믿음을 쌓아갈 수 있다고 이제는 알았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웠고, 나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마루로 나가 차를 끓이고 조용히 앉아 첫 모금을 마셨죠. 문틈 사이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었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으며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지만 세상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당에 나가 꽃들을 살폈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으며 생명이 다시 자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이렇게 다시 자라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손주가 학교 끝나고 들를 거라며 아침에 전화했고 나는 간식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도 더 휘어졌으며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나는 더 강해졌죠. 복지사가 정기 방문을 했고 요즘 어떠시냐고 물었으며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끔 외롭지만 견딜만 하고 손주가 자주 와서 힘이 난다고 말했죠. 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정말 잘 지내신다고 말했고 처음 뵀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지셨다며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대답했고 주변 분들 덕분이라고 말했죠. 저녁 무렵 손주가 왔고 할머니 같이 산책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함께 나갔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죠. 손주가 할머니는 행복하냐고 물었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행복하고 내가 있어서 더 행복하다고 대답했죠. 해가 지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며 나는 손주 손을 꼭 잡았고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습니다. 모든 아픔이 지나갔고 이제는 평화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죠.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켰고 거실이 따뜻하게 밝아졌으며 손주는 숙제를 꺼내 펼쳤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지켜보며 이런 평범한 저녁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지자 손주가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아 설거지를 했으며 창밖달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교도소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일까? 일기를 꺼내 오늘을 기록했고 손주와 산책한 이야기를 적었으며 행복하다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이것도 행복이라고 적었죠. 이불을 덮고 누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손주가 올까? 복지사분이 연락할까? 그런 작은 기대들이 삶을 이어가게 했죠. 눈을 감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했죠. 아침이 밝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으며 나는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고 공기가 부드러웠으며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었죠. 마루에 앉아 차를 끓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고 아픔도 있었지만 배움도 있었으며 이 모든 게 내 인생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은 때로 배신당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알았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이 솟았습니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니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으며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심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